1790년 가을, 한강 물가. 아침 물 한 개가 서서히 걷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낚싯대 끝에서 은빛 비늘이 번쩍였습니다. 물속에서 힘차게 꿈틀대는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넓적하고 평평한 몸통, 한쪽으로 쏠린 두 눈. 수행하던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이 광어라 하옵니다, 전하. 정조는 잠시 그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궁중 잔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선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식탁에도 오르지 않던 물고기였습니다. 어부들이나 먹는다던 그 천한 생선. 하지만 정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그 시선은 단순한 낚시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낚은 물고기인데 천하다 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저 생선을 궁중 식탁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호기심이 조선의 식탁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오늘날 우리가 횟집에서 당연히 주문하는 그 광어회, 그 시작에는 한 임금의 장난스러운 내기가 있었습니다. 천한 생선이 최고급 횟감으로 떠오르기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광어는 고급 횟감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양반들은 광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궁중 잔치 기록을 살펴보면 광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민어, 숭어, 조기 같은 생선이 주요 어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보산림 경제천 766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어는 모양이 기이하여 사람들이 꺼린다. 당시 사람들은 광어의 납작한 몸과 한쪽으로 쏠린 눈을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몸이 비정상적으로 납작하고 두 눈이 한쪽에만 몰려있는 모습이 흉측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산어보천 814년을 지은 정약전도 광어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상이 기괴하여 상류층은 먹지 않는다. 실제로 광어는 주로 바닥에 붙어 사는 저서성 어류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습성도 천하다고 여겼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헤엄치는 물고기가 고귀하고 바닥을 기는 물고기는 천하다는 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광어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연안에서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로 건져 올리면 즉시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한양까지 광어를 싱싱하게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광어는 해안 지역 서민들의 식탁에만 올랐습니다. 양반들은 광어를 천민의 생선으로 분류했고 먹는다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음식에도 엄격한 위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광어를 고급 어종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도시대 일본의 요리책에는 광어 손질법과 조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유교적 관념과 신분 질서가 음식 문화까지 철저히 지배했습니다. 광어의 기이한 외모는 그 자체로 금기였고 바닥을 기는 습성은 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궁중이나 양반가의 식탁에 오를 리 만무했습니다. 이런 편견은 매우 뿌리 깊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관념이었기에 누구도 감히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광어를 천하게 여긴 이유를 통해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기괴하여 상류층은 먹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가 수백 년 동안 한 생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도 사실은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 광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외모나 선입견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것이 이 장면이 남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광어가 천한 생선으로 여겨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라는 조리법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날 것을 먹는 행위를 매우 야만적으로 여겼습니다. 유교 경전인 얘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날 것을 멀리한다.
유교 문화권에서 익혀 먹는 것은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금수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생선을 먹는 행위는 문명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 1413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외인들이 생선회를 즐겨 먹으니 야만스럽다. 당시 조선 조정은 일본 사신들이 회를 먹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들은 불을 사용할 줄 모르는가? 하는 식의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회를 먹는 것은 곧 외인의 풍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회는 오랑캐의 음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안 지역 어부들이나 하층민들은 신선한 생선을 날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난해서 제대로 조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식사로 여겨졌습니다. 양반이 회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궁중에서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익혀야 했습니다. 위생과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격식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날 것을 먹는 것은 왕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궁중음식고에 기록된 수백 가지 요리법 중에서 회를 다루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생선은 모두 찌거나 굽거나 조리거나 전으로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이런 금기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 허균이 쓴 도문대작천 611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회를 먹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허균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미식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조차도 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회는 교양 없는 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금기 때문에 회의 맛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평생 한 번도 회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입견만 있었을 뿐 실제 경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어는 이중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첫째, 생김새가 기괴해서 천하다. 둘째, 회로 먹어야 맛있는데 회는 야만적이다. 이 두 가지 편견이 겹쳐지면서 광어는 조선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생선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회를 야만으로 본 이유는 실제 경험이 아니라 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회를 먹는 자는 속된 사람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남긴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회를 먹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관념이 현실을 가리면 진짜 맛도 진짜 가치도 알 수 없습니다. 광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이 장면이 남긴 두 번째 교훈입니다. 1790년 정조는 재위 14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39세. 조선의 왕 중에서도 유독 호기심이 많고 실험 정신이 강한 군주였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추진한 수원 화성 건설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 인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건축 기법을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중기, 농로 같은 혁신적 장비들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성향은 음식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홍제전서에는 정조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먹는 것을 임금이 모른다면 어찌 백성을 이해하겠는가. 정조는 궁중 음식뿐 아니라 민간의 음식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궁금해했고 지역마다 다른 식재료에 대해 신하들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특히 정조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일성록 정조 14년 1790년 기록을 보면 정조가 한강에서 낚시를 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상이 행궁에 머무시며 강가에서 낚시를 드셨다. 당시 신하들 중 일부는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임금이 낚시 같은 한가한 놀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낚시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하고 강의 흐름을 읽고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공부의 장이었습니다. 정조는 실학사상에 깊이 공감하는 군주였습니다. 실학파 학자들, 특히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같은 인물들과 자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쓸모가 있는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정조는 이런 실학적 사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농업개혁, 상업장려, 과학기술 발전.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90년 가을, 한강 물가에서의 낚시. 정조의 낚싯대 끝에 걸린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된 편견을 깨트릴 기회였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것은 광어라 하옵니다. 천한 생선이라 상에 올릴 수 없사옵니다. 정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천하다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이냐? 과인이 직접 낚았는데도 천한가?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임금의 말씀에 감히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저 기괴한 생선을 궁중 식탁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내기를 하나 하지. 이 물고기가 정말 천한 맛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내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정조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왕권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먹는 것을 임금이 모른다면 어찌 백성을 이해하겠는가. 이 문장 속에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권위는 높은 곳에 앉아서 명령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데서 나옵니다. 정조는 광어 한 마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첫걸음은 왜? 라고 묻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이것이 정말 천한가? 누가 그렇게 정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300년 된 편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조가 남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과인이 낚은 이 광어를 요리에 올리도록 하라. 누가 가장 맛있게 만드는지 겨루어 보자. 신하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광어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중 주방에도 광어 조리법이 없었습니다. 요리사들조차 광어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궁중 요리사들이 시도한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광어를 쪄보기도 하고 구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광어의 살은 너무 질겼고 맛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전하, 남해안 어부들은 이 생선을 날로 먹는다 하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회를 임금께 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날로 먹는다? 흥미롭구나. 그렇다면 그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보라.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 젊은 내관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해보겠나이다. 그는 남해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부였던 아버지에게서 생선 손질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어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머리와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얇고 투명하게 살을 포를 떴습니다. 흰 접시 위에 은빛 살점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초간장을 곁들여 정조 앞에 올렸습니다. 정조는 잠시 그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하고 윤기 나는 살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조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얇게 썬 광어 한 점을 초간장에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정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 깔끔한 뒷맛. 정조는 말없이 2점, 3점을 더 먹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천한 생선의 맛이란 말이냐? 정조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과인이 먹어본 어느 생선보다 뛰어나구나. 이토록 맛있는 것을 천하다 하여 먹지 않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로다. 신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금께서 회를 드셨을 뿐 아니라 극찬까지 하시다니. 정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대들도 먹어보라.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맛을 보라.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광어회를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감탄했습니다. 전하, 이는 민어나 조기보다 훨씬 뛰어나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알겠구나. 이날 이후 정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어를 궁중잔치에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 조리법을 기록하여 널리 알리라.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광어회가 왕의 공식 승인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진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한 생선의 맛이란 말이냐? 이 한 문장은 수백 년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기록과 관념이 아니라 직접 맛본 경험이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세상에는 편견 때문에 가려진 가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직접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정조의 용기 있는 시식은 단순히 음식을 맛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선언이었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맛을 보라. 이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것이 정조가 남긴 네 번째 교훈입니다. 정조의 선언 이후 궁중 주방은 분주해졌습니다. 광어를 공식 식재료로 인정받게 되면서 요리사들은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로만 올리던 광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행을묘 정리 의계천 795년에는 정조가 수원 화성 행차 시 참석한 잔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어회, 광어전, 광어초 등 광어를 활용한 요리가 세 가지나 등장합니다. 불과 5년 만에 광어는 궁중 잔치의 정식 메뉴가 된 것입니다. 특히 광어회는 왕실 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도 광어회를 즐겨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새로운 음식을 올리시니 그 맛이 매우 담백하고 좋았다. 광어회는 왕실 여성들에게도 환영받았습니다.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중 의원들도 광어의 효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광어가 없지만 정조 이후 편찬된 방약합편 1884년에는 광어가 등장합니다. 광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비위를 보하고 기운을 돋운다. 의학적으로도 광어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징성이었습니다. 광어는 더 이상 천한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낳고 왕이 맛을 인정한 생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 상승의 상징이었습니다. 궁중에서 광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왕의 취향을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께서 드시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맛을 본 이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맛보면 부정할 수 없는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조와 가까운 신하들, 실학파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광어를 옹호했습니다. 박제가는 북하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 하지 못하는 것은 고루함이다. 광어의 맛을 부정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광어를 언급했습니다.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멀리하지 말라. 광어 같은 생선도 훌륭한 식재료다. 실학파 지식인들은 광어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편견 타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정조의 광어 사랑은 단순한 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제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개혁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천하다고 여겨진 것도 다시 볼 수 있다.
백성이 먹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광어회라는 음식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광어는 궁중 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임금의 호기심과 용기가 수백 년 이어진 음식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광어를 통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좋다 하지 못하는 것은 고루함이다. 정조가 광어를 궁중 식탁에 올린 것은 음식 선택이 아니라 가치관의 선언이었습니다. 신분과 편견이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가치를 만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낡은 틀을 깨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천하다는 말에 정말 그런가?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광어는 그렇게 궁중의 음식이 되었고 그것은 곧 조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전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조가 남긴 5번째 교훈입니다. 정조 이후 광어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양반들은 더 이상 광어를 천한 생선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드시는 음식을 천하다고 하는 것은 불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광어를 파는 상인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드신 그 광어, 궁중 잔치에 오른 광어. 이것은 최고의 마케팅 멘트였습니다. 광어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기나 민어의 절반 가격이었던 광어가 이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종로시장에서 광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어를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조리법은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1810년대 남해안 어부 출신의 한 요리사가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대문 근처에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광어회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광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회로 먹는 것이다. 그의 가게는 처음에는 한산했습니다. 여전히 회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양반들이 찾아와 맛을 보더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주막의 광어회는 궁중 맛과 같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제로 맛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신선한 광어의 투명한 살점, 쫄깃한 식감, 담백한 맛.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1820년대가 되자 한양에 광어회를 파는 주막이 여러 곳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강변 지역에 광어 전문점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강에서 잡은 신선한 광어를 바로 회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층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양반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인 상인, 심지어 부유한 평민들까지 광어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어회는 신분을 넘나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같은 식탁에서 광어회를 즐겼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동국세 시기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봄철이면 한강에서 광어가 많이 잡히는데 사람들이 회로 즐겨 먹는다. 광어회는 이제 서울 사람들의 계절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 광어가 살이 오르는 시기에는 광어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부들이나 먹던 광어가 이제는 돈이 되는 생선이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광어를 더 많이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어를 신선하게 유통하는 방법도 발전했습니다. 얼음을 활용해 광어를 한양까지 운반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광어는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 전주, 대구 같은 내륙 도시에서도 광어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안 지역만큼 신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광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한 생선에서 고급 식재료로, 어부의 음식에서 양반도 즐기는 별미로,
불과 506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문화 변화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봄철이면 한강에서 광어가 많이 잡히는데 사람들이 회로 즐겨 먹는다.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쓰여질 수 있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 하루, 한강 물가에서의 한 번의 낚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조가 이것은 천하지 않다고 선언한 순간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분을 넘어, 지역을 넘어, 시간을 넘어. 한 음식이 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정조와 광어가 남긴 6번째 교훈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횟집을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메뉴가 무엇일까요? 광어회입니다. 전국 횟집의 90% 이상이 광어를 취급합니다. 회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광어회를 의미합니다.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어 양식 생산량은 연간 약 4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광어 양식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광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70년대 양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어는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광어 양식장이 들어섰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냉장 냉동 기술의 발전으로 광어를 전국 어디서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횟집 붐이 일면서 광어는 완전히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가족 외식, 회식, 모임에서 횟집은 빠질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광어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광어였을까요? 첫째, 맛입니다.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은 한국인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둘째, 양식 적합성입니다. 광어는 양식이 비교적 쉽고 생존율이 높습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넷째, 문화적 배경입니다. 정조 이후 200년간 쌓인 고급 생선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광어는 횟감의 왕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외국인들도 한국의 광어회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도 광어회를 먹지만 한국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광어를 주로 찜이나 튀김으로 먹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광어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랑받습니다. CNN은 2018년 한국의 광어회 문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광어를 예술 작품처럼 다룬다. 실제로 한국의 광어 손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얇고 투명하게 썰어내는 칼솜씨, 아름답게 담아내는 플레이팅. 이 모든 것이 200년 넘게 쌓인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1790년 가을, 한강 물가였습니다. 정조가 낚싯대를 드는 순간, 이것이 천한 생선이라고? 그 질문 하나가 오늘날 4만 톤 규모의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횟집을 탄생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식탁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호기심이, 한 번의 시도가, 한마디 질문이 200년 후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완전히 재편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횟집에서 광어회를 드신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투명하고 쫄깃한 한 점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300년의 편견을 깨고 한 임금의 용기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지나 마침내 당신의 식탁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시간의 힘을 보여줍니다. 1790년의 작은 시도가 2025년의 거대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광어를 예술 작품처럼 다룬다. 이 문장이 가능하기까지 정조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대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심어져 세대를 거쳐 꽃을 피웁니다. 정조는 광어가 200년 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다는 편견을 깨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 많은 것이 과거 누군가의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도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광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을 깨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정조와 광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하나의 생선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천한 생선에서 횟감의 왕으로, 편견의 대상에서 문화의 상징으로. 이 극적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광어를 천하게 여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괴한 외모, 바닥을 기는 습성, 그리고 회라는 조리법에 대한 편견.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광어는 수백 년간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1790년 가을, 한강 물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라는 한 명의 호기심 많은 군주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천한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신분 질서에 대한 문화적 편견에 대한 도전. 정조는 직접 광어를 맛보았고 신하들에게도 권했습니다.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 이 말은 음식을 넘어서는 철학이었습니다. 실학 사상, 개혁 정신,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궁중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광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양반들이, 그 다음에는 상인들이, 마침내는 일반 백성들까지. 신분을 넘어, 지역을 넘어 광어회는 조선의 새로운 음식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흐른 지금, 광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횟감이 되었습니다. 연간 4만 톤의 생산량, 수천 개의 횟집, 수백만 명의 식탁.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람의 작은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친히 낚은 물고기를 맛보시며 말씀하시길, 천하고 귀함은 본질이 정하는 것이지 겉모습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 이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편견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한 사람의 선택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즐기는 광어회 한 접시에는 이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300년 편견의 무게, 한 임금의 호기심,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변화의 강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편견 때문에 가려진 가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광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 앞에도 천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조처럼 질문할 용기를 가진다면 이것이 정말 천한가? 그 질문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조와 광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어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한 생선에서 횟감의 왕으로 떠오르기까지. 그 여정은 단순히 한 생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맞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1790년 가을 한강 물가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이 오늘날 대한민국 전역의 횟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낚싯대를 드는 순간이 200년 후 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재편할 줄은.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는 것. 편견은 깨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임금이라 해도 아니 임금이기에 더더욱 백성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 오늘 저녁 횟집에 가신다면 광어회 한 점을 드실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투명하고 쫄깃한 한 점이 당신의 입에 닿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있었는지, 수백 년의 편견을 깨고 한 임금의 용기를 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마침내 당신의 식탁에 도착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한강에서 낚싯대를 드는 정조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광어회를 맛보는 신하들의 놀란 표정이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 조명받아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선택도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정조가 낚싯대를 들었던 것처럼 작은 용기와 호기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에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그 책임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 속 반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하루가 작은 발견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